런던 마이클마스 법정기가 막 끝났고 대법관은 링컨스 인홀에서 재판을 열고 있다. 11월의 날씨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혹독하다. 거리엔 진흙이 가득해 마치 지구에서 물이 막 빠져나간 듯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40피트쯤 되는 공룡 메갈로사우루스가 홀번 힐을 코끼리처럼 느릿느릿 기어오르는 모습을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내려앉아 부드럽지만 검은 비처럼 내린다. 눈송이만큼 큰 구름 조각이 섞여 있어 마치 태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상복을 입은 듯하다. 진흙탕의 개들은 형체조차 구분되지 않고 말들 역시 눈 가리개까지 진흙이 튀어 엉망진창이다. 거리의 보행자들은 서로 우산을 부딪히며 짜증이 잔뜩 섞인 분위기 속에서 길모퉁리마다 발을 헛디디고 미끄러진다. 그동안 수만 명이 지나간 그 거리엔 진흙이 겹겹이 쌓여 도로에 완강히 달라붙은 채 복리 이자를 붙듯 점점 불어난다. 안개는 도처에 있다. 강 위에도 초록 초지 사이를 흐르는 상류에도 오염된 도시 하류의 부두와 배들 사이에도 안개가 짙게 깔려 있다. 에식스의 습지, 켄트의 언덕, 석탄선의 작은 선실, 커다란 배의 돛대와 줄 사이, 바지선과 작은 배의 가장자리까지 안개는 슬그머니 스며든다. 그린위치의 노병들이 병실 벽난로 옆에서 쌕쌕거리며 숨을 몰아쉴 때 그들의 눈과 목에도 안개가 끼어 있다. 분노한 선장이 조그만 선실에서 오후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그 담뱃대 안에도 안개가 있고 갑판 위에서 떨고 있는 어린 견습 선원의 손가락과 발가락도 안개에 얼어붙고 있다. 다리 위의 행인들은 난간 너머로 안개 자욱한 아래쪽 하늘을 들여다보며 마치 자신들이 열기구에 올라 구름 속에 매달려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거리 곳곳에서 가스등이 안개 속에 흐릿하게 비치는데 마치 젖은 들판에선 웅부나 쟁기질하는 소년이 해를 겨우 알아보는 느낌이다. 대부분의 상점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불을 켠다. 마치 가스등도 알고 있기라도 하듯 그 빛은 수척하고 마지못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는 유난히 껄끄럽고 안개는 가장 짙고 진흙탕은 가장 지저분하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납덩이 같은 머리를 한 늙은 장애물처럼 거대한 관문을 지키는 템펄바가 있고 그 바로 옆 링컨스인 홀안 안개의 심정부에서 대법관 로드 하이 챈설러 이 고등재판소 챈서리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 고등재판소에서는 아무리 짙은 안개가 끼고 아무리 진흙이 깊게 쌓여도 부족하지 않다. 하늘과 땅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도 이 법정은 그처럼 더듬거리며 허우적대고 부패한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으로 남아있다. 이런 오후라면 대법관은 반드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지금 그가 앉아 있는 것처럼 머리 위에 안개가 후광처럼 둘러져 있고 부드러운 진홍색 천과 커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큰 구레나룻에 비해 목소리는 작고 끝도 없는 소송 서류를 든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다. 그는 겉으로는 천장에 있는 등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하지만 거기엔 안개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오후라면 바로 지금처럼 수십 명의 변호사가 수많은 단계 중 단 하나의 국면을 수행하며 안개 속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선례라는 미끄러운 길 위를 더듬으며 법률 용어라는 진흙에 무릎까지 빠져있고 염소털과 말털로 만든 가발을 쓴 머리들로 말뿐인 장벽에 부딪히며 마치 연극 배우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정의로운 척을 하고 있다. 이런 오후라면 그렇지 않은가? 이 사건에 얽힌 여러 명의 변호사 사무장들도 저기 줄지어 서 있어야 한다.
그중 두세 명은 이 소송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 그 아버지들은 이 소송 덕분에 돈을 벌었다. 이들은 등록관의 붉은 탁자와 검은 법복 사이에 긴 매트 깔린 공간에 줄지어 앉아 있다. 하지만 그 안쪽 깊은 곳까지 들여다봐도 진실은 찾기 어렵다. 그들 앞에는 청구서, 반소장, 답변서, 재답변서, 금지 명령, 선서 진술서, 쟁점 목록, 심사관 회부 명령, 보고서, 이 모든 것이 쌓이고 또 쌓여 값비싼 헛소리에 산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 이 법정이 어둑한 것은 당연하다. 여기저기 촛불이 꺼져가고 안개는 무겁게 내려앉아 좀처럼 빠져나갈 줄 모르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빛을 잃고 햇빛 한 줄기도 들여보내지 못한다. 문 유리 너머로 안을 슬쩍 들여다보는 거리의 행인들이 그 부엉이처럼 음침한 분위기와 재판장 위에서 지루하게 울려 퍼지는 늘어진 말투의 목소리, 안개 속에 파묻힌 가발들을 보고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고등 재판소다. 이뿌연 오후 대법관 외에 누가 이 법정에 앉아 있는가? 사건의 변호인들. 어느 사건에도 관여하지 않으면서 늘 나와 있는 변호사 두세 명,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사무장들의 무리 말고는 재판관 아래엔 가발과 법복을 입은 등록관이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엔 메이스라든가 패티백이라든가 프라이빗 퍼스라든가 어쨌든 법정 의상을 갖춘 의문의 직원들 두어 명이 서 있다. 이들은 전부 하품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달 다뤄지는 사건, 자른다이스 대 자른다이스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단 한 조각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소송은 이미 수년 전에 다 짜내져 완전히 말라버렸다. 속기사들, 법원 기자들, 신문 기자들, 이 사건만 나오면 언제나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 그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다. 홀의 한쪽 벤치 위에 올라 서서 커튼 뒤의 성소를 좀 더 잘 들여다보려는 노파가 있다. 찌그러진 보닛을 쓴 조금 정신이 이상한 작고 늙은 여자다. 이 여자는 법정이 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언제나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떤 판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려지리라고 믿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정말로 혹은 과거에 실제로 이 소송의 당사자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작은 손가방에 잡동사니를 잔뜩 들고 다니며 그걸 자신만의 서류라고 부른다. 그 내용은 주로 종이 성냥과 말라버린 라벤더다. 또 한 사람, 누런 얼굴을 한 죄수가 호송되어 올라온다. 이번이 벌써 6번째쯤 되는 출석인데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모욕죄를 스스로 씻어내겠다며 법정에 직접 요청하러 왔다. 그는 단 하나 살아남은 집행인인데 복잡한 장부 문제에 휘말린 상태고 그 장부에 대해 그가 원래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조차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사이에 그의 인생은 이미 완전히 끝나버렸다. 또 다른 몰락한 원고가 있다. 이 사람은 슈롭쇼에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나타나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이면 꼭 대법관에게 말을 걸려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미 25년 넘게 그의 삶을 황폐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은 그의 존재 자체를 법적으로는 모른다고 간주된다. 그는 법정에서 좋은 자리를 맡아 앉아 재판장이 일어서는 순간을 노려 대법관님 이라고 외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 목소리는 웅웅 울리는 절망의 외침이다. 이 기묘한 광경을 구경하려고 몇몇 변호사 사무원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변에 남아있다. 이슈롭셔 남자가 또 뭔가를 저질러서 이 우울한 오후에 조금이나마 재미를 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자른다이스 대 자른다이스 사건은 여전히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 허수아비 같은 소송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 너무나 복잡해져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소송 당사자들이야말로 가장 모른다. 심지어 변호사들끼리도 이 사건에 대해 5분만 이야기하면 서로 전혀 다른 입장을 주장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 소송과 함께 태어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소송에 혼인을 통해 였으며 수많은 노인들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 죽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왜 소송 당사자가 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채 휘말려 미쳐갔고 어떤 가문들은 이 소송과 함께 세대를 넘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원한을 유산처럼 물려받았다. 소송이 끝나면 흔들리자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어느덧 자라서 진짜 말을 타고 이 세상을 떠났고 법원의 아름답던 후견인 소녀들은 어느새 어머니, 할머니가 되었으며 수많은 대법관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에도 그 수천 건의 청구서들은 결국 사망자 명부처럼 변해갔다. 자른다이스 가문 사람 중 지금 살아있는 이는 3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중 한 명이었던 톰 자른다이스는 절망 끝에 챈서리 거리의 커피하우스에서 권총으로 자살했다. 그런데도 자른다이스 대 자른다이스 사건은 여전히 법정에서 질질 끌려가고 있다. 영원히 끝날 희망이 없는 채로 이 소송은 이제 하나의 농담거리가 되었다. 그게 이 소송에서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좋은 점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안긴 소송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농담이자 전통이 되었다. 챈서리 법정의 모든 판사들은 이 소송에서 무언가 한 번쯤은 다뤄봤고 모든 대법관들도 한때는 변호사로서 누군가의 편에서 이 사건에 얽혔던 적이 있다. 포트와인 위원회 법조인들의 저녁 모임에서 코끝이 푸르고 신발이 볼록한 늙은 변호사들은 이 소송을 주제로 우스갯소리를 하며 그럴싸한 말장난을 던진다. 법률사무소의 견습 사무원들은 이 사건을 소재로 자신들의 초보적인 법률 유머를 연습하곤 한다. 최근 대법관도 이 농담을 멋지게 활용했는데 저명한 변호사인 블루어즈 씨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늘에서 감자가 내릴 때쯤요 라고 말하자 대법관은 이렇게 응수했다. 혹은 우리가 자른다이스 대 자른다이스 사건을 끝냈을 때 말이죠. 블루어즈 씨. 그 농담은 법정의 메이스, 가방들, 회계 담당들을 몹시 즐겁게 했다.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라는 소송이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려 뻗친 부정한 손길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는 아주 광범위한 질문일 것이다. 수많은 먼지 쌓인 서류 뭉치가 뒤얽힌 그 서류 더미 위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쳐온 장인 법무사부터 시작해서 그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라는 끝없는 소송의 제목 아래 수만 장의 법원 문서를 베껴 쓴 식스 클럭스 오피스 식스 클럭스 오퍼스의 사무원까지 그 누구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인간성이 나아진 이는 없었다. 기만과 회피, 미루기, 약탈, 번거로움, 온갖 거짓 핑계로 만들어진 영향력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그 불쌍한 소송 당사자들을 붙잡아 놓고 미스터 치즐, 미즐 아니면 다른 이가 특히 바쁘고 점심시간까지 약속이 있다고 계속 둘러대며 시간을 벌어준 변호사 보조들조차도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 때문에 도덕적으로 꼬이고 변했을 수 있다. 이 소송의 수취인은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동시에 자기 어머니조차 믿지 못하고 자신의 동료들에게 경멸을 품게 되었다. 치즐, 미즐, 그리고 그 밖의 이들은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가 사무실에서 끝나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작은 문제들을 살펴보고 닥터 드리즐 같은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희미하게 약속하는 습관에 빠졌다. 피하고 속이는 행위들은 이 불행한 소송을 통해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그 역사를 가장 바깥쪽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조차도 나쁜 일은 그냥 내버려두고 스스로 악화되도록 놔두는 느슨한 태도와 세상이 잘못된다 해도 어차피 원래 제대로 되려던 게 아니었다는 느슨한 믿음에 서서히 빠져들고 말았다. 이렇게 진창 한가운데 안개가 짙게 낀 중심에서 대법관이자 최고 법원인 형평법원의 법관이 앉아있다. 미스터 탱글. 최근에는 이 훌륭한 변호사의 웅변에 약간 지친 듯한 기색으로 대법관이 말했다. 폐하, 미스터 탱글이 말한다. 미스터 탱글은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
그 일로 아주 유명하며 학교를 떠난 이후로는 그것 외에 다른 책은 읽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다. 주장 거의 마치셨습니까? 폐하, 아니 오여러 쟁점이 있어 제 의무로 생각되어 폐하께 제출합니다. 미스터 탱글이 그렇게 대답한다. 아직 법정에서 발언할 변호사들이 몇 분 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한다. 미스터 탱글의 18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각자 1800장에 달하는 요약서를 들고 마치 피아노 안에 18개의 해머처럼 우르르 등장해 18번 절을 하고 다시 어두운 자리로 돌아간다. 공판은 2주 후 수요일에 계속하겠습니다. 대법관이 말한다. 이번 쟁점은 단지 소송 비용 문제일 뿐이며 본소송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작은 가지에 불과해서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다. 대법관이 일어나고 변호사들도 일어나고 죄수가 급히 끌려오고 셔롭셔 출신 남자가 폐하 하고 외친다. 경찰과 법원 직원들이 거칠게 조용히 하라며 셔롭션 암자를 꾸짖는다.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에 관해 대법관이 계속 말한다. 그 젊은 소녀에 대하여 폐하, 죄송하지만 소년입니다. 미스터 탱글이 서둘러 끼어든다.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에 관해 대법관이 더욱 분명하게 말한다. 젊은 소녀와 소년, 두 젊은이, 미스터 탱글이 입을 다문다. 오늘 법정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두 사람이며 지금은 제 개인 방에 있습니다. 그들이 삼촌과 함께 거주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제가 직접 만나 판단하겠습니다. 미스터 탱글 다시 일어서며 폐하, 죄송하지만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대법관이 두 눈을 하나로 합친 돋보기를 쓰고 책상 위 서류를 보며 말한다.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해서 폐하, 죄송하지만 성급한 행동의 희생자, 뇌가 문제입니다. 갑자기 아주 작은 체구의 변호사가 엄청난 저음으로 안개 낀 뒤쪽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한다.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를 대리합니다. 그는 몇 번 떨어진 사촌입니다. 지금은 법정에 정확히 몇 차례 떨어진 사촌인지는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나 확실히 사촌입니다. 이무덤 같은 음성은 법정 천장을 울리고 작은 변호사는 사라져버린다. 모두 그를 찾지만 아무도 볼 수 없다. 젊은 두 사람과 직접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법관이 다시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촌과 함께 사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법정에 앉아 이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대법관이 변호사들에게 인사하려 할 때 죄수가 들어온다. 죄수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결국 다시 감옥에 보내지는 것뿐이며 그 일은 곧 처리된다. 셔롭셔 출신 남자가 또 폐하 하고 항의하자 대법관은 그를 의식하고 슬쩍 자리를 피한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서둘러 자리를 뜬다. 청색 서류 가방들이 무거운 서류 뭉치를 담아 서기들에 의해 나가고 작은 미친 노파는 서류를 들고 행진하듯 법정을 떠난다. 빈 법정은 잠기고 문이 닫힌다. 그 법정이 저지른 모든 부정과 초래한 모든 고통도 함께 잠기고 거대한 화장터에서 불태워져 사라질 수만 있다면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 소송 당사자들보다 다른 당사자들에게 훨씬 더 좋을 텐데. Chapter 2 In Fashion. 우리가 이 진창 같은 오후에 보고 싶은 것은 단지 패션계의 한 단면일 뿐이다. 법원의 형평법원과 그리 다르지 않아. 두 장면 사이를 직선으로 훌쩍 넘나들 수 있다. 패션계와 형평법원 모두 관습과 선례에 얽매여 있는 세계다. 비바람 속에서 이상한 게임을 하며 잠들어 버린 리프 벤 윙클들처럼 언젠가 기사에 의해 깨어날 잠자는 미녀들 같다. 부엌에 멈춰있던 불꽃쟁이들이 엄청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날. 그때 말이다. 그 세계는 크지 않다. 우리 세상과 비교해봐도 폐하께서 세상을 둘러보고 그 끝없는 공허의 가장자리에 이르시면 알게 되겠지만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그 안에는 좋은 점도 많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많으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세계의 문제는 너무 많은 보석 상자 안에 쌓여 있고
고운 양모로 덮여 있어 더 큰 세상에 소용돌이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들이 태양을 돌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숨이 막힌 세상 같으며 때로는 공기가 부족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데들록 부인은 파리로 떠나기 전 며칠간 도시에 있는 자택에 머물고 있다. 그녀는 파리에서 몇 주간 머물 계획이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불확실하다. 패션계 소식통은 그렇게 말하는데 파리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소식통은 패션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소식을 아는 건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뜻이다. 데들록 부인은 최근에 자신이 친근하게 내 별장이라 부르는 링컨셔에 다녀왔다. 링컨셔는 지금 물에 잠겨 있다. 공원 다리에 한 아치가 잠기고 부서졌다. 인근의 낮은 땅은 반마일가량이나 고인 물로 가득 찬 정체된 강이 되었고 우울한 나무들이 섬처럼 물속에 떠 있으며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물 표면에 떨어지는 빗방울로 가득하다. 데들록 부인의 별장은 매우 쓸쓸했다. 며칠 밤낮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무들이 속까지 젖은 듯 보이고 나무꾼의 도끼질로 떨어지는 가지가 부서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비에 젖은 사슴들은 지나간 곳마다 진창을 남기고 총소리는 습한 공기 속에 날카로움을 잃으며 연기는 느릿느릿 비가 내리는 뒤편 초록 언덕 위 작은 숲으로 흘러간다. 데들록 부인 창밖의 풍경은 차례차례 낯빛 하늘과 먹물 같은 어둠으로 변한다. 앞마당 돌 테라스 위 꽃병들은 하루 종일 빗물을 받고 무거운 빗방울이 유령의 산책길이라 불리는 넓은 돌바닥에 밤새 톡톡 떨어진다. 일요일이면 공원 속 작은 교회는 곰팡이가 피고 참나무 설교단은 축축한 단방울을 흘리며 오래된 데들록 가문의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서 나는 듯한 냄새와 맛이 퍼진다. 데들록 부인 아이 없이 지내는 그녀는 저녁 무렵 자신의 응접실에서 관리인 집을 바라보다가 격자 창문에 비친 불빛과 굴뚝에서 오르는 연기, 그리고 비를 뚫고 뛰어나와 문으로 들어오는 두른 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을 따라 달려가는 아이와 여자를 보고는 몹시 짜증이 났다. 그녀는 지긋지긋하게 따분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데들록 부인은 링컨셔의 그 별장을 떠나 비와 까마귀, 토끼, 사슴, 그리고 꿩과 꿩닭들에게 맡겨두었다. 집안의 과거 데들록 가문 초상화들은 집사 여자가 오래된 방들을 지나면서 셔터를 닫을 때마다 축 처진 기분 탓인지 축축한 벽 속으로 사라진 듯 보였다. 그리고 그 초상화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언제일지는 과거와 현재는 모두 꿰뚫어 보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패션계 소식통도 아직 감히 말하지 못한다. 레스터 데들록 경은 기사 자귀만 가진 인물이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기사는 없다. 그의 가문은 산처럼 오래되었고 훨씬 더 존경받는 집안이다. 그는 세상이 산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데들록 가문이 없다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대체로 자연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인정하나 아마도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좀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것은 대가족 가문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는 양심이 엄격한 신사로 모든 사소하고 비열한 일들을 경멸하며 자신의 정직성을 조금이라도 의심받게 할 어떤 일도 생기지 않도록 즉각 어떤 죽음이라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명예롭고 고집세고 진실하며 기계가 넘치고 편견이 강하며 완전히 비합리적인 인물이다. 레스터 경은 데들록 부인보다 정확히 20살 연상이다. 그는 다시 65세, 어쩌면 66세나 67세도 보지 못할 것이다. 가끔 통풍이 도져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걷는다. 은발과 구레나룻을 가진 듬직한 풍채, 고급 셔츠 프릴과 새하얀 조끼, 그리고 항상 단추를 채운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다. 그는 예절 바르고 위엄이 있으며 어떤 자리에서든 부인에게 극진히 공손하다. 그리고 데들록 부인의 외모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 그가 청혼할 때부터 변하지 않은 그의 우아한 매너는 그가 가진 몇 안 되는 낭만적인 면모 중 하나다.
실제로 그는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했다. 데들록 부인에게는 가족이 없었다는 소문도 돌지만 레스터 경에게는 가족이 너무 많아 더 이상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미모와 자존심, 야망, 대담한 결단력, 그리고 수많은 귀부인을 능히 분배할 만큼의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 재산과 신분이 더해져 데들록 부인은 수년째 패션계 소식통의 중심에 서서 사교계 정상에 우뚝 서 있다.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세계가 없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거나 적어도 이젠 알만한 이유가 있다. 이 이야기는 꽤 자주 언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데들록 부인도 그녀만의 세계를 정복했지만 녹아내리는 대신 오히려 얼어붙은 심정이 되었다. 지친 침착함, 다 소진된 평온함, 흥미나 만족감에도 흔들리지 않는 피로한 평정심. 이것이 그녀가 거둔 승리의 상이다. 그녀는 완벽하게 교양 있고 품위 있다. 만약 내일 천국으로 옮겨진다 해도 환희에 젖지 않고 담담히 올라갈 것만 같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다. 전성기는 지났어도 아직 가을에 이르진 않았다. 원래는 꽤 예쁜 편이지. 잘생겼다기보다는. 하지만 그녀가 속한 사교계에서 길러진 표정 덕분에 클래식한 매력을 얻었다. 몸매는 우아하고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키가 크진 않지만 명예로운 팝스테이블스가 법정에서 여러 번 증언했듯 모든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같은 증언자는 그녀가 완벽하게 차려입었으며 특히 머리 손질에 있어서는 그 집단에서 가장 손질이 잘 된 여자라고 칭찬했다. 그런 모든 완벽함을 머리에 이고 데들록 부인은 링컨셔의 별장에서 패션계 소식통이 맹렬히 쏟아오는 가운데 파리로 떠나기 전에 며칠간 도심의 집에서 머물기 위해 돌아왔다. 그녀는 파리에서 몇 주간 머물 예정이며 그 이후의 행보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 진흙투성이 음침한 오후, 도심의 그녀의 집에 데들록 가문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다소 구식의 고위 법정 변호사이자 고문 변호사가 나타난다. 그는 사무실에 데들록 이름이 붙은 철제 서랍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마치 현재의 기사 자귀자가 마술사의 동전처럼 온갖 곳에서 계속 바뀌는 것 같다.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 여러 방들을 지나 이 방들은 계절에는 아주 화려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매우 음침하다. 그는 머리까지 가루를 바른 메르쿠리우스의 안내를 받아 데들록 부인 앞에 나아간다. 근 오신사는 보기에는 좀 낡고 쇠락해 보이지만 귀족들의 혼인계약과 유언장을 다루며 꽤 큰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가족들의 비밀을 조용히 간직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둘러싸여 있다. 공원 속 한적한 숲속에 수백 년 동안 뿌리내린 고귀한 영묘들이 있지만 그곳에 묻힌 비밀들보다도 미스터 톨킹혼의 가슴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는 구식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보통 젊은 적이 없었던 학교 출신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무릎까지 오는 바지를 리본으로 묶고 각 반이나 스타킹을 신는다. 그의 검은 옷과 검은 스타킹 비단이든 양모든 간에 은 특이하게도 반짝이지 않는다. 침묵하고 꽉 조여 있으며 어떤 빛도 튕겨내는 듯한 그의 옷차림은 그 자신과도 같다. 그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을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때때로 대저택의 식사 자리 구석이나 응접실 문 근처에서 말없이 익숙한 얼굴로 발견되는데 그곳에서 패션계 소식통은 그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전한다. 거기 있는 모두가 그를 알고 있고 귀족들의 절반은 그에게 다가가 털킹원 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 그는 엄숙하게 인사를 받고 그 인사들과 자신의 지식을 함께 묻어둔다. 레스터 데들록 경은 데들록 부인과 함께 있으며 털킹온 씨를 만나 기뻐한다. 그의 존재에는 어떤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데들록 경은 늘 기분이 좋다. 그는 그것을 일종의 경의로 받아들인다. 데들록 경은 털킹온 씨의 옷차림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경의로 여긴다. 매우 품위 있고 전반적으로 법률 보좌관 같은 인상을 준다.
마치 데들록 가문의 법률 신비의 집사, 법률 지하 창고의 집사 같은 느낌이다. 털킹원 씨 자신은 이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데들록 부인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주목할 만한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 그녀는 자신을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와 손이 닿지 않는 불가해한 존재로 여기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도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그녀 주변의 모든 작은 별들, 하녀부터 이탈리아 오페라 감독까지 그녀의 약점, 편견, 어리석음, 거만함, 변덕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녀의 옷감 재단사가 신체 치수를 재는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그녀의 도덕적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 새 옷, 새 유행, 새 가수, 새 무용수, 새 보석 장식, 새 난쟁이 혹은 거인, 새 예배당, 새 어떤 것이든 새로 등장할 때마다 데들록 부인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직업의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아기를 돌보듯 그녀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평생 그녀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겸손하게 깊은 복종을 가장해 그녀와 그녀의 무리를 이끌고 다닌다. 이들 중 한 사람을 낚으면 모두를 낚는 셈이며 마치 애뮤얼 걸리버가 위험 있는 릴리퍼트 함대를 끌고 간 것과 같다. 우리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면 보석상 블레이즈와 스파클이 말한다. 여기서 우리 사람들은 데들록 부인과 그 일행을 뜻한다. 일반 대중과는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우리 사람들의 약한 곳, 바로 그 부분을 찔러야 해요. 이 상품을 팔려면 친구들, 상점 주인 쉰과 글로스가 제조업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를 찾아와야 해요. 우린 패션계 사람들의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이걸 유행시킬 수 있어요. 이 인쇄물을 내 고급 인맥의 식탁에 올리고 싶다면 사서 슬레더리가 말한다. 혹은 이 난쟁이나 거인을 내 고급 인맥의 집에 들이고 싶거나 이 공연에 후원을 받고 싶다면 저한테 맡기세요. 저는 고급 인맥의 리더들을 연구해왔고 자만하지 않고 말씀드리건대 손가락을 돌리듯 그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슬레더리는 정직한 사람이기에 결코 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털킹온 씨가 현재 데들록 부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데들록 부인 건이 또 대법원에 올라갔나요? 털킹온 씨. 레스터 경이 손을 내밀며 묻는다. 네, 오늘도 또 심리가 있었습니다. 털킹온 씨가 조용히 인사하며 난로 옆 소파에 앉아 손가림을 하고 있는 데들록 부인에게 대답했다. 뭔가 진전이 있었는지 묻는 건 무의미하겠네요. 데들록 부인은 아직도 링컨셔 그곳에 쓸쓸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말했다. 오늘은 당신이 진전이라고 부를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털킹온 씨가 답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데들록 부인이 말했다. 레스터 경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잔뜩 지루한 조세법 소송에 불만이 없다. 이것은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영국식이고 헌법적인 일이다. 물론 그가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데들록 부인이 가져온 유일한 재산인 사건 속 그녀의 몫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리고 그는 데들록이라는 이름이 사건 당사자로는 있지만 사건 제목에는 없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란 막연한 인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비록 가끔씩 정의가 늦어지고 약간의 혼란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지혜가 영원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어떤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는 대체로 법원에 대한 불평에 동조하는 것은 하층민들 중 누군가가 어디선가 일어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굳게 믿고 있다. 와타일러처럼 말이다. 새로운 진술서 몇 건이 사건 기록에 추가되었습니다. 털킹온 씨가 말했다. 내용이 짧고 제가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새 절차가 있을 때마다 의뢰인에게 알려드려야 한다는 가다로운 원칙을 따르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당신께서 파리로 떠나실 거라고 들었기에 주머니에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레스터 경도 파리에 갈 예정이었지만 패션계 정보통이 가장 관심을 가진 건 그의 부인이었다. 털킹온 씨는 서류를 꺼내들고 데들록 부인의 팔꿈치 옆에 놓인 황금빛 작은 탁자 위에 올려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한 후 안경을 쓰고 가시 씌워진 램프 불빛 아래서 읽기 시작했다. 법원 사건, 존 자른다이스 간. 데들록 부인이 말을 끊으며 가능한 한 형식적인 부분은 건너뛰어 달라고 요청했다. 털킹온 씨는 안경 너머로 잠깐 쳐다보고는 다시 아래쪽부터 읽기 시작했다. 데들록 부인은 무심하고 냉소적으로 관심을 단대로 돌렸다. 레스터 경은 큰 의자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며 마치 법률의 반복과 장황함이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것처럼 웅장하게 좋아하는 듯 보였다. 데들록 부인이 앉아 있는 쪽은 불이 뜨거웠고 그녀가 든 손가림용 부채는 작고 값비싼 만큼 오히려 실용적이지 못했다. 자세를 바꾼 데들록 부인은 탁자 위 서류를 보고는 더 가까이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이거 누가 필사한 거예요? 하고 물었다. 털킹온 씨는 데들록 부인의 갑작스런 관심과 평소와 다른 말투에 놀라며 말을 멈췄다. 이게 법률 서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녀는 무심한 듯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부채를 만졌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도 털킹온 씨가 서류를 살피며 대답했다. 원본 필체 위에 법률용 특유의 글씨가 덧붙여진 것일 겁니다. 왜 그러시나요? 이 지긋지긋한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어서 계속 읽어요. 털킹온 씨가 다시 읽기 시작했다. 불길은 더 뜨거워졌고 데들록 부인은 얼굴을 가렸다. 레스터 경은 졸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뭐라고 하셨죠? 하고 외쳤다. 죄송하지만 털킹온 씨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다. 데들록 부인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기절할 것 같아요. 데들록 부인은 창백한 입술로 중얼거렸다. 그냥 기절할 뿐이지만 마치 죽음과도 같은 기절이에요. 말을 하지 마세요. 종을 눌러서 제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털킹온 씨가 다른 방으로 물러나자 종이 울리고 발걸음 소리가 바쁘게 다가왔다가 멈추었다. 마침내 메르쿠리우스가 털킹온 씨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다. 이제 좀 나아졌소. 레스터 경이 말하며 변호사에게 혼자 앉아 계속 읽어달라고 손짓했다. 정말 깜짝 놀랐소. 내 아내가 기절하는 건 처음 봤소. 하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힘들고 그녀가 링컨셔 우리 집에서 정말 지루해서 죽을 뻔했소. Chapter 3. A Progress. 이 부분을 쓰기 시작하는 게 참 어렵다.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랬다. 아주 어린 시절. 나 혼자 인형과 있을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제 돌리야.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건 어도 잘 알지. 그러니까 착하게 나를 참아줘야 해. 알겠지. 그럴 때면 인형은 큰 활랑 의자에 기대어 앉아. 예쁜 얼굴과 장밋빛 입술로 나를 쳐다보거나 아니 사실 나를 보기보단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고나는 바느질을 하면서 내 모든 비밀을 속속들이 이야기하곤 했다. 내 사랑스러운 오래된 인형. 나는 너무 소심한 아이여서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고 마음을 열기는 더더욱 두려웠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방으로 달려가면 오, 내 착하고 믿음직한 돌리야. 너는 내가 올 줄 알고 있었지. 하며 바닥에 앉아 인형 의자 팔걸이에 기대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언제나 뭔가를 관찰하는 편이었다. 빠른 관찰은 아니었지만 조용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피며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했다. 이해가 빠른 편은 절대 아니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만은 마음이 박아지는 것 같지만 그마저도 내 자만일지 모른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화 속 공주들처럼 하지만 나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나는 대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적어도 그분을 그렇게만 알았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3번씩 교회에 가셨고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 기도에도 꼭 참석하셨으며 강의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들으셨다. 늘 엄격하고 진지하셨다. 만약 한 번이라도 미소를 지으셨다면 나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 웃지 않으셨다. 너무나 착해서 다른 사람들의 나쁜 행동에 평생 찡그리셨던 것 같다. 아이와 어른 사이의 차이를 감안해도 나는 그분과 너무 달랐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하찮았으면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마음을 편히 열 수 없었고 내가 바랐던 만큼 사랑할 수도 없었다. 분이 너무 착하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주 사랑스러운 인형과 나누었지만 결국 나는 대부모님을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했던 만큼 그리고 좋은 아이였다면 당연히 사랑했어야 했던 만큼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원래보다 더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자란 것 같다.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돌리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상황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하나 있었다. 나는 엄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에 대해 더 궁금해했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검은 옷을 입었던 적은 없었고 엄마의 무덤을 본 적도 없었다. 어디에 있는지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어떤 친척을 위해 기도하라고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직 대부모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배웠다. 나는 이 생각을 우리 집 유일한 하녀인 레이첼 아주머니에게 몇 번 조심스럽게 꺼낸 적이 있다. 그분은 내가 잠들기 전에 등을 꺼주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에겐 엄격하게 대하셨다. 내가 말을 꺼내면 아주머니는 항상 에스터, 잘 자렴, 이라고 말하며 방을 나가버리곤 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근처에 있는 여학교였고 나는 거기서 주간 기숙생이었다. 그 학교엔 7명의 여학생이 있었고 그들은 나를 작은 에스터 서머슨이라고 불렀지만 집에서 따로 만나는 일은 없었다. 물론 그 애들은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나는 그 학교에서 단연 막내였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과 나 사이엔 무언가 다른 벽이 있는 것 같았다. 그 애들은 나보다 훨씬 똑똑했고 아는 것도 많았다. 입학 첫 주에 한 아이가 나를 집으로 초대해 작은 파티에 데려가려 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뻤다. 하지만 대부모님은 딱딱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정중히 거절하셨고 결국 나는 가지 못했다. 아니, 어디에도 갈 수 없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 생일에는 쉬는 날이 있었지만 내 생일엔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생일에 집에서 축하를 받는다고 했지만 내 생일에는 그런 일도 없었다. 내 생일은 집안에서 1년 중 가장 쓸쓸한 날이었다. 전에 말했듯이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자만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만심이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주 많이 사랑할 때는 이해력이 더 박아지는 것 같다. 나는 원래 매우 애정이 깊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날처럼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상처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대부모님과 나는 벽난로 앞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제깍거리고 벽난로에서는 나무가 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외엔 집안 어디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조용했는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나는 수줍게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 식탁 건너편에 앉은 대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분은 어두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얼굴에 이렇게 쓰여 있는 듯했다. 작은 에스터. 내게 생일이 없었더라면,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나았을 거야. 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흐느꼈고 말했다. 오, 사랑하는 대부모님, 제발요. 말씀해주세요. 제 생일에 엄마가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 대부모님은 대답하셨어요. 더 이상 묻지 말아, 얘야. 그럼 제발 엄마에 대해 무언가 말씀만이라도 해주세요.
제발요. 이제라도요. 제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나요? 어떻게 엄마를 잃게 된 거예요? 왜 저는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와 이게 제 잘못인가요? 대부모님,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나는 슬픔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상태였고 대부모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다. 대부모님은 내내 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엔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분의 어두운 얼굴은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나는 격한 감정을 쏟아내던 중에도 그대로 멈춰버렸다. 떨리는 작은 손을 들어 그분의 손을 잡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내밀었지만 그분의 눈길을 보고는 다시 손을 거두고는 심장이 두근대는 가슴 위에 올렸다.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의자에 앉으신 뒤 나를 앞에 세우고 차가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도 그분의 찡그린 이마와 가리키는 손가락을 생생히 기억한다. 에스터, 내 어머니는 너의 수치였고 너는 그녀의 수치였단다. 언젠가 그리 멀지 않은 날에 너는 이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아닌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다. 나는 그녀가 내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엔 조금도 용서의 기색이 없었다. 그 잘못은 너는 물론 누구도 결코 알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단다. 단지 나, 고통받은 자만이 한다. 너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운한 아이야. 처음 맞이한 그 악몽 같은 생일부터 고아로서 또 천하게 태어난 존재로서 살아가야 했던 너는 다른 이의 죄가 너의 머리 위에 내려앉지 않도록 매일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듯이 너는 내 어머니를 잊어라. 그리고 그녀를 잊는 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잊게 내버려 두어라. 자, 이제 가거라. 하지만 내가 얼어붙은 몸으로 방을 나가려 할 때 그분은 나를 멈춰 세우시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순종, 자기 부정, 그리고 성실한 노동. 그것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시작된 삶을 준비하는 길이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 에스터. 그 아이들은 모두 평범한 죄와 분노 속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아니다. 너는 구별된 존재란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가 침대로 기어 들어갔고 인형의 뺨을 내 눈물 젖은 뺨에 붙인 채 그 외로운 친구를 가슴에 안고 울다가 잠이 들었다. 내 슬픔에 대한 이해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기쁨을 준 적이 없으며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인형에게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형과 단둘이 보내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얼마나 자주 인형에게 내 생일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그 잘못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는지 모른다. 그 잘못은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무죄라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자라면서 부지런하고 만족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인형에게 수없이 고백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 자신을 과하게 감상적으로 대하는 건 아니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정말 감사하고 정말 밝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떠올리면 눈물이 저절로 난다. 됐다. 이제 눈물을 닦았으니 다시 제대로 써 내려갈 수 있겠다. 그 생일 이후로 나는 대부모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훨씬 더 강하게 느꼈다. 내가 그 집에서 마치 비어 있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져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대부모님을 더 어렵게 느끼게 되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같은 느낌을 가졌다. 과부였던 레이첼 아주머니에게도 그랬고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달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그 딸은 2주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왔다. 나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려 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학교에서 책과 포트폴리오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옆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를 바라보며 평소처럼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대부모님께서 거실 문을 열고 나를 부르셨다. 방에 들어가 보니 정말 드물게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통통하고 중요해 보이는 신사였고 검은 옷에 흰 넥타이를 메고 있었으며 커다란 금 시계줄과 금태 안경, 그리고 새끼손가락에는 큰 인장 반지를 끼고 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예요. 대부모님은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셨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이 아이가 에스터입니다. 선생님. 신사는 안경을 올려 내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리 와, 내 사랑. 그는 내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내 모자를 벗으라고 했다. 내가 순순히 따르자, 그리고 그래, 라고 말했다. 그 후 안경을 벗어 빨간 케이스에 넣고 팔꿈치를 의자에 기대며 케이스를 두 손으로 이리저리 돌리더니 내 대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 대모는 위로 올라가도 좋다 했으더 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내가 거의 14살이었을 때 어느 끔찍한 밤 내 대모와 나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성경을 소리 내어 읽고 그녀는 듣고 있었다. 평소처럼 밤 9시에 내가 내려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녀는 조용히 듣곤 했다. 그날 나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구세주께서 죄 많은 여인을 데려온 이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는 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때 내 대모가 일어나 머리를 감싸며 다른 성경 구절을 무서운 목소리로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깨어 있으라. 그녀가 이 말을 반복하면 배 앞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집안에 그리고 거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일주일이 넘도록 그녀는 별다른 변화 없이 예전의 잘생기고 단호한 표정을 유지했다. 낮과 밤 수없이 내가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에 입 맞추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과 용서를 구하며 그녀가 나를 알고 듣고 있다는 가장 작은 징조라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대부모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흰 넥타이를 맨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레이첼 부인이 나를 부르더니 그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내 이름은 켄지다 기억하겠지? 켄지와 카보이, 링컨스인. 나는 그를 한 번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앉아라. 여기 내 옆에.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레이첼 부인. 고 바바리 양의 사정을 아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녀의 제사는 그녀와 함께 끝났고 이 어린 아가씨는 이제 고모가 돌아가셨으니 고모님이요. 속일 필요 없다. 아무런 이득도 없다. 켄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고모가 아니지만 사실상 고모다. 괜찮다. 울지 마라. 떨지 마라. 레이첼 부인. 이 어린 친구는 아마도 잔다이스와 잔다이스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겠지. 아니요. 정말로. 켄지는 안경을 올리며 말했다. 이 어린 친구는 부탁이다. 괴로워하지 말아라. 잔다이스와 잔다이스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잔다이스와 잔다이스 사건을 모른다고. 켄지는 내게 안경 너머로 바라보며 말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챈서리 사건 중 하나다. 잔다이스와 잔다이스 자체가 챈서리 관행의 기념비다. 그 사건에서는 모든 어려움, 모든 우연, 모든 뛰어난 허구, 모든 절차가 반복된다. 이 사건은 이 자유롭고 위대한 나라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건이다. 나는 말하겠다.
잔다이스와 잔다이스 사건의 총 비용은 현재 약 6만에서 7만 파운드에 달한다. 나는 매우 무식하다고 느꼈지만 어쩌겠는가? 그 주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그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정말로 그 소송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켄지가 말했다. 놀랍군. 바바리 양은 레이첼 아줌마가 말했다. 지금은 천사들 중에 계시겠지요. 그렇기를 바란다. 켄지가 공손하게 말했다. 에스더에게는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배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군. 켄지가 말했다. 전반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바바리 양의 유일한 친척. 법적으로는 없지만 사실상은 돌아가셨고 레이첼 아줌마가 절대 아니에요. 레이첼 아줌마가 재빨리 말했다. 그렇다. 켄지가 동의하며 말했다. 레이첼 아줌마가 내 양육을 책임지기를 기대할 수 없으니 내가 2해 전에 바바리 양에게 제안했던 것을 다시 제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때는 거절되었지만 지금의 불행한 상황에서는 다시 제안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를 비롯해 한 분의 매우 인도적인 그러나 동시에 독특한 분을 대리한다고 고백하면 내 전문적인 신중함을 벗어나는 것일까? 켄지가 다시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매우 즐기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풍부하며 그가 말하는 모든 단어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명백히 만족스러워하며 때때로 고개를 살짝 흔들거나 손으로 문장을 마무리했다. 나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때는 그가 한 명의 위대한 귀족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화의 켄지라고 불린다는 것을 몰랐다. 자른다이스 씨는 그가 계속했다. 우리 어린 친구의 외로운 처지를 알고 그녀를 최고의 교육기관에 보내어 교육을 마치게 하고 편안함을 보장하며 합리적인 요구를 예상하고 그녀가 그 위치에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고 제안한다. 신이 부르셨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은 그가 말한 내용과 그 말을 전하는 감동적인 태도 때문에 가득 차서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 자른다이스 씨는 그가 계속 말했다. 우리 어린 친구가 이 기관을 그의 허락 없이 떠나지 않을 것을 기대할 뿐 다른 조건은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가 결국 자신의 삶을 의지하게 될 그런 능력을 충실히 배우도록 노력할 것을 바란다. 그녀가 덕과 명예의 길을 걸을 것이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이다. 나는 전보다도 더 말을 할 수 없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는 뭐라고 하겠나? 켄지가 말했다. 천천히 해도 좋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천천히. 그런 제안을 받은 가난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다. 그녀가 실제로 한 말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녀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죽는 날까지 느낄 감정은 누구도 대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만남은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윈저에서 이루어졌다. 그 일주일 후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서 나는 윈저를 떠나 리딩으로 향하는 마차에 올랐다. 레이첼 아줌마는 이별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펑펑 울었다. 이렇게 오래 같이 지냈으면 그녀를 더 잘 알았어야 했고 내가 그녀에게 좀 더 사랑받아야 했는데 그랬다면 그녀도 떠날 때 슬퍼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이마에 차가운 이별의 키스를 하나 주었는데 마치 돌로 된 현관 위에 맺힌 이슬방울 같았다. 그날은 매우 추운 날이었다. 나는 너무 슬프고 자책해서 그녀를 꼭 붙잡으면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쉽게 작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말했다. 아니야, 에스더. 그녀가 말했다. 그건 내 불운이야. 마차가 작은 잔디문 앞에 멈췄다. 우리는 마차 바퀴 소리를 듣고서야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나는 마음이 무거워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내 짐이 마차 지붕 위에 올려지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집이 보이는 한 계속해서 눈물로 창밖에 집을 바라보았다. 내 대부모는 레이첼 아줌마에게 자신이 가진 작은 재산을 모두 남겼다. 그리고 물건들을 팔 예정이었다. 장미 무늬가 있는 낡은 벽난로 깔개는 항상 내가 세상에서 처음 본 물건처럼 느껴졌는데 서리와 눈 속에 밖에 걸려 있었다. 며칠 전 나는 사랑하는 인형을 그녀의 숄로 조심스레 싸서 이걸 말하는 게 반쯤 부끄럽지만 내 예창문을 가리는 나무 아래 정원 땅 속에 묻었다. 내 곁에 남은 친구는 새뿐이었고 그 새는 새장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집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발밑집 위에 새 장을 두고 낮은 좌석에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높은 창밖으로 나가 서리 낀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나무들은 마치 아름다운 수정 덩어리 같았고 들판은 전날 밤 내린 눈으로 부드럽고 하얗게 덮여 있었다. 태양은 붉었지만 열기는 거의 없었고 스케이트를 타던 사람들이 눈을 쓸어낸 얼음은 금속처럼 어두웠다. 마차에는 반대편 좌석에 앉아 여러 겹의 옷을 두른 신사가 있었지만 그는 다른 창밖만 바라보고 나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죽은 대부모와 그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던 밤, 침대에 누워 굳게 찡그리던 그녀의 표정, 내가 가야 할 낯선 장소, 그곳에 있을 사람들과 그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 생각했다. 그때 마차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를 갑자기 놀라게 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는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목소리를 잃고 속삭이듯 대답했다. 저요, 아저씨. 물론 나는 그가 저 창밖만 보고 있던 여러 겹의 옷을 입은 신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 얘야.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저씨. 나는 머뭇거렸다. 하지만 울고 있어. 신사가 말했다. 이리 봐. 그는 마차 반대편 구석에서 내 앞으로 다가와 큰 털 장갑으로 내 눈을 쓱 문질렀다. 아프지 않게. 그리고 내 눈가가 젖어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봐. 이제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겠지. 그가 말했다. 그렇지. 네, 아저씨. 내가 대답했다. 그럼 왜 우는 거야? 신사가 물었다. 거기 가기 싫은 거야. 어디요, 아저씨? 어디? 내가 가는 그곳 말이야. 그가 말했다. 거기 가서 기뻐요. 아저씨. 내가 대답했다. 그럼 기뻐하는 표정을 지어 봐. 신사가 말했다. 나는 그가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은 이상했다. 턱까지 두툼하게 감싸고 있었고 얼굴은 넓은 털끈으로 턱 밑에서 묶인 털모자에 거의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대부모가 돌아가신 일과 레이첼 아줌마가 나와 헤어지는 걸 슬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울었을 거라고 말했다. 레이첼 아줌마 따위. 신사가 말했다. 그냥 빗자루 타고 거센 바람에 날아가 버려라. 이젠 나는 진짜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가 계속 혼잣말로 화난 듯 중얼거리며 에이첼 아줌마를 욕해도 그의 눈빛은 다정하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는 커다란 겉옷을 열었는데 마치 마차 전체를 감쌀 만큼 커 보였다. 그리고 옆 주머니 깊숙이 팔을 넣었다. 자, 이걸 봐. 그가 말했다. 잘 접은 이 종이 안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고의 플럼 케이크 조각이 들어있어. 설탕이 1인치 두께로 겉에 발라져 있어. 양고기 갈비살 위에 지방처럼 말이야. 여기 작은 파이도 있어. 크기와 맛 모두 훌륭하지. 프랑스에서 만든 거야.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 살찐 거위 간으로 만들었어. 이 파이 봐. 자, 이거 먹어보자. 감사합니다. 아저씨. 내가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너무 고급스러워서 제가 먹기엔 부담스러워요. 또 실패군. 신사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리딩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마차에서 내릴 때까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야 착한 아이가 되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 하고 충고하며 내 손을 잡았다. 솔직히 그가 떠나서 안도했다.
우리는 마일스톤 이정표 근처에 그를 두고 떠났다. 그 후로도 그 이정표를 지날 때면 그가 떠올랐고 혹시 마주칠까 기대도 했지만 결국 다시 만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내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다. 마차가 멈췄을 때 아주 단정한 한 부인이 창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돈이 양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에스터 서머슨이에요. 맞아요. 돈이 양이시군요. 그제야 나는 그녀가 스스로를 돈이 양이라고 소개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 실수를 사과했다. 그녀의 요청에 따라 내 짐들을 가리키기도 했다. 단정한 하녀의 안내로 짐은 작은 초록색 마차 밖에 놓였고 돈이 양과 하녀 그리고 나는 그 안에 타고 떠났다. 에스터, 모든 게 준비됐어. 돈이 양이 말했다. 너의 보호자인 자른다이스 씨가 바란 대로 내 공부 계획도 꼼꼼하게 짜놓았단다. 보호자라니? 누구요? 너의 보호자. 자른다이스 씨 말이야. 돈이 양이 말했다.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돈이 양인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했는지 향수병을 빌려주었다. 혹시 제 보호자 자른다이스 씨를 아시나요? 한참 망설이다 물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야, 예스터. 돈이 양이 말했다. 그저 런던에 있는 변호사들, 켄지와 카보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지. 켄지 씨는 아주 뛰어난 신사야. 말도 정말 잘하지. 그의 문장은 웅장할 정도라고 할 수 있어.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걸 느꼈지만 너무 어리둥절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그린어리프 그릴리프라는 돈이 양의 집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도착해서 그날 오후에 그 불확실하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곧 적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린어프의 일과에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고 대부모 집에서의 옛 삶은 거의 꿈 같은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린어프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질서 정연했다. 시계의 모든 시간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모두 제때 이루어졌다. 우리 기숙생은 12명이었고 돈이 양 쌍둥이도 2명 있었다. 나는 언젠가는 가정교사 자격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었고 그린어프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웠을 뿐 아니라 곧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다른 점은 내가 처음부터 가정교사로서의 책임을 맡았다는 것뿐이었다. 점점 알게 되면서 가르치는 일도 많아졌고 나는 그것이 아주 즐거웠다. 그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운 아이가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어김없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친구로 삼았고 새로운 아이들은 모두 내 보살핌을 받았다. 사람들은 내가 상냥하다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이 더 그랬다고 생각한다. 내 생일에 부지런하고 만족하며 진실되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받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걸 종종 떠올렸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적게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게 거의 부끄러웠다. 그린어프에서 나는 6해 동안 행복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도 내 생일마다 그곳에서 어떤 얼굴에서도 내가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본 적이 없었다. 생일이 돌아오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과 편지들로 내 방은 새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그 6해 동안 나는 휴일 때 근처로 다녀온 방문 외에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 처음 6달쯤 지나고 나서는 돈이 양의 조언에 따라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사 켄지 씨에게 편지로 알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 그녀의 허락을 받아 그렇게 편지를 썼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장이 와서 편지 내용을 확인했으며 고객에게 전달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그 후로 가끔 돈이 양과 그녀의 여동생이 내 계좌가 규칙적으로 처리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고 1년에 2~3번 정도 비슷한 편지를 보내는 용기를 냈다. 그러면 늘 같은 필체로 같은 내용의 답장이 도착했는데 켄지와 카보이라는 다른 글씨에 서명이 있어 아마도 켄지 씨의 사인인 듯 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처럼 쓰여야 한다는 게 참 신기하다. 마치 이 이야기가 내 인생 이야기인 것처럼. 하지만 내 작은 존재는 이제 곧 배경으로 사라질 것이다. 나는 그린어프에서 조용한 6회 이 말을 두 번째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를 보냈고, 내 주변에서 마치 거울에 비친 듯 내 성장과 변화를 모두 보았다. 그러던 어느 11월 아침, 나는 이 편지를 받았다. 날짜는 생략한다. 올드 스퀘어 링컨스 인 부인계 자른다이스와 자른다이스. 우리 의뢰인 자른다이스 씨께서 이번 사건의 법원 후견인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보호자 한 명을 자기 집으로 데려올 예정이며, 그를 위한 적절한 보호자를 확보하고자 하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익딩에서 출발하는 마차는 무료 운송으로 예약되어 있으며 런던 피카딜리의 화이트호스 셀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사무실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 위에 언급한 곳으로 모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가씨께 당신의 충성스러운 하인들 켄지와 카보이 드림 에스더 서머슨 양께. 나는 이 편지가 집안에 불러일으킨 감동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나를 이렇게 많이 걱정해주고 신경 써준 그 마음이 너무도 따뜻했고, 나를 잊지 않고 고아인내 처지를 최대한 부드럽고 쉽게 만들어준 그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서 너무도 감사했다. 또한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따뜻하게 마음을 기울여준 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그들이 덜 슬퍼하길 바란 것은 아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쁨과 슬픔, 자부심과 환희, 그리고 겸허한 아쉬움이 뒤섞여 내 마음은 거의 터질 듯 벅찼다. 편지에는 내 이사 날짜가 단 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그 5일 동안 사랑과 친절의 증거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그날 아침이 오자 마지막으로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누군가는 에스더, 여기 내 침대 옆에서 작별 인사해줘. 내가 처음으로 친절하게 말 걸어준 곳에서 라고 울먹였고, 또 다른 이들은 단지 에스더의 사랑을 담아 하며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으며, 모두가 작별 선물을 건네며 울면서 달을 꼭 안아주었다. 사랑하는 에스더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말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인내심 많고 고마웠는지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한다고 전하려 했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리고 두 미스 도니가 나와 헤어지는 것이 그들 중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만큼이나 슬퍼했고, 하녀들은 어디를 가시든 복 받으세요, 아가씨, 라고 말했으며, 못생기고 절름발이인 늙은 정원사 아저씨가 내가 지난 몇 년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헐떡이며 마차 뒤를 따라와선 애게 작은 제라늄 꽃다발을 주면 애가 그의 눈동자의 빛이었다고 말해주었을 때 정말로 그 느그니가 그렇게 말했다. 그때 내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게다가 이런 모든 일들과 작은 학교로 가는 길, 밖에서 모자와 보닛을 흔들며 인사하는 불쌍한 아이들을 예상치 못하게 보는 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달이 있는 그 집에 방문도 했던 백발의 신사와 부인이 그 지역에서 가장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었음에도 오직 안녕, 에스더. 정말 행복하길 바랄게. 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서 마차 안에서 혼자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를 여러 번 되뇌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물론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이 이루어진 뒤 내가 가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곧 생각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울음을 참으며 스스로에게 에스더,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 해. 이러면 안 돼. 라고 자주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결국 꽤 잘 기운을 냈지만 아마도 너무 오래 울었던 것 같다. 그리고 라벤더 물로 눈가를 식힌 뒤에야 런던 도착을 지켜볼 시간이 되었다. 10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이미 우리가 도착했다고 확신했고,
진짜 도착했을 땐 도착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돌바닥을 덜컹거리며 지나가기 시작했고, 특히 다른 탈 것들이 우리와 부딪힐 듯 달려오고, 우리가 또 다른 탈 것들과 부딪힐 듯 보이자 정말 여행이 끝나가고 있음을 믿기 시작했다. 곧 우리는 멈췄다. 우연히 잉크가 묻은 젊은 신사가 길가에서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는 링컨스 인의 켄지와 카보이 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아가씨.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내가 대답했다. 그는 매우 친절했고 내 짐을 옮기는 일을 감독한 뒤 마차에 태워주었다. 나는 거리마다 빽빽한 갈색 연기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큰 불이 난 건지 물었다. 아니에요, 아가씨. 그가 말했다. 이건 런던 특유의 현상입니다.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안개입니다, 아가씨. 그 젊은 신사가 말했다. 아, 정말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어두운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내 생각에 주변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사는지 궁금할 정도였다. 그러다 갑자기 오래된 문 아래에서 고요해졌고 조용한 광장을 지나 한 구석의 이상한 작은 공간에 도착했다. 거기엔 가파르고 넓은 계단이 있었는데 마치 교회 입구 같았다. 실제로 그 계단 창문 너머로 교회 묘지와 회랑도 보였다. 그곳이 켄지와 카보이 사무소였다. 젊은 신사가 외부 사무실을 지나 켄지의 방으로 나를 안내했는데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정중하게 난로 옆에 안락의자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벽난로 한쪽 못에 걸린 작은 거울을 가리켰다. 여행 후에 자신을 한번 쳐다보시라고. 지금부터 총재 앞에 가실 테니까. 물론 필요하진 않겠지만 젊은 신사는 예의 바르게 말했다. 총재 앞에 간다고. 나는 잠시 놀라서 물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켄지는 지금 법정에 있다. 그가 안부 전해달라 했고 다과 좀 먹고 작은 탁자 위에 비스킷과 와인 한 병이 있었다. 서류를 살펴보라고 젊은 신사가 말을 하면서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불을 살짝 슬고는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 모든 게 너무 낯설었다.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고 하얀 불꽃이 타는 촛불은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그래서 신문 속 글자를 읽었지만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똑같은 문장만 반복해서 읽게 되었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신문을 내려놓고 거울 속 네보닛이 단정한지 슬쩍 확인한 뒤 방을 둘러봤다. 방은 절반도 채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낡고 먼지 쌓인 탁자들, 서류 더미들, 그리고 무표정한 표지의 책들로 가득한 책장을 봤다. 다시 생각에 잠기며 책상에 앉았고 불은 계속 타올랐고 촛불은 깜빡거리며 타들어갔다. 심지 뺄 도구조차 없었는데 한참 후에야 젊은 신사가 아주 더러운 심지베개를 가져왔다. 그렇게 2시간이나 마침내 켄지가 왔다. 그는 변한 게 없었지만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놀랐고 꽤 기뻐하는 듯 보였다. 지금 총재 개인실에 있는 젊은 숙녀의 동반자가 될 예정이니 서머슨, 너도 함께 대기하는 게 좋겠다. 총재 앞에서 당황하지는 않겠지. 라고 말했다. 아니요. 선생님, 내가 말했다. 저는 아마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왜 당황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켄지 씨는 내 팔을 잡고 골목을 돌아 기둥이 늘어선 곳 아래로 지나 측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젊은 숙녀와 젊은 신사가 큰 벽난로 옆에서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스크린이 있었고 두 사람은 스크린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는데 불빛이 비치는 젊은 숙녀가 정말 아름다웠다. 풍성한 금발머리, 부드러운 파란 눈동자, 그리고 밝고 순수하며 믿음 가득한 얼굴이었다. 아다 양, 이쪽이 서머슨 양입니다. 켄지 씨가 말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나를 반기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꿔 내 뺨에 키스했다.
그녀는 너무 자연스럽고 매력적이며 따뜻한 사람이어서 금세 우리는 벽난로 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그녀가 나를 믿고 좋아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큰 힘이 되었다. 젊은 신사는 그녀의 먼 사촌이라며 이름은 리처드 카스톤이라고 했다. 그는 순수한 얼굴에 매력적인 웃음을 가진 잘생긴 청년이었다. 아다가 그를 불러 우리 옆으로 데려오자. 그는 벽난로빛 아래서 명랑하게 이야기하며 장난기 가득한 소년 같았다. 그는 나이도 어린 편으로 아다보다 거의 2살 많을 뿐 19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고아였고 내게는 아주 뜻밖이고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우리 셋이 이렇게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건 정말 이야기할 만한 일이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눴다. 벽난로는 한동안 소리를 멈췄다가 리처드 말대로 졸린 듯한 채 총재 법원의 사자가 윙크하듯 붉은 눈을 깜빡였다. 우리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냐하면 가발을 쓴 정장 남자가 자주 들어왔다 나갔기 때문이다. 그가 들어올 때마다 멀리서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우리 사건의 변호사 중 한 명이 법무대신에게 말하는 소리였다. 그는 켄지 씨에게 법무대신이 5분 안에 올라올 거라고 전했다. 곧 팔소리와 분주한 움직임이 들렸고 켄지 씨는 법정이 끝났고 그분이 옆방에 있다고 말했다. 가발 쓴 신사가 문을 거의 바로 열고 켄지 씨에게 들어오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옆방으로 들어갔는데 켄지 씨가 먼저 들어갔고 내 사랑하는 그 아이도 함께였다.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 방 안에는 검은 옷을 입고 벽난로 옆 탁자에 앉아 계신 법무대신님이 계셨다. 그분의 금빛 레이스로 장식된 법복은 다른 의자에 걸쳐 있었다. 우리를 한참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태도는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했다. 가발 쓴 신사는 서류 뭉치를 법무대신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법무대신은 말없이 하나를 골라 넘기기 시작했다. 클레어 양인가? 법무대신이 말했다. 아다 클레어 양. 켄지 씨가 그녀를 소개했고 법무대신은 그녀에게 옆에 앉으라고 청했다. 그분이 그녀를 존경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이런 건조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대변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최고의 법무대신조차 부모의 사랑과 자부심을 대신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였다. 문제의 제른 다이스는 블릭하우스의 제른 다이스입니다. 법무대신이 계속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블릭하우스의 제른 다이스입니다. 전하. 켄지 씨가 대답했다. 음산한 이름이로군. 법무대신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음산한 곳이 아닙니다. 전하. 켄지 씨가 말했다. 그리고 블릭하우스는 허트퍼드셔입니다. 전하. 블릭하우스의 제른다이스 씨는 미혼인가? 법무대신이 물었다. 네. 전하. 켄지 씨가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젊은 리처드 카스톤 씨가 있나? 법무대신이 그를 힐끗 보며 말했다. 리처드는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나섰다. 법무대신은 또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블릭하우스의 제른다이스 씨는 전하, 켄지 씨가 낮은 목소리로 젊은 아다 클레어 양의 적합한 동반자를 제공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처드 카스톤 씨를 위한 건가? 나는 법무대신이 똑같이 낮은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확신은 없다. 아다 클레어 양을 위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젊은 숙녀 서머슨 양입니다. 법무대신은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면 아의 인사를 매우 우아하게 받아주었다. 서머슨 양은 이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아니지요. 네, 전하. 켄지 씨가 말을 마치기 전에 몸을 숙여 귓속말을 했다. 법무대신은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 서류를 넘기며 우리가 떠날 때까지 다시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켄지 씨는 자리를 떴고 리처드도 나와 함께 문 근처로 갔다. 내 사랑하는 그 아이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을 돋쓰게 된다.
법무대신 옆에 앉아 있었고 법무대신은 잠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제안된 배치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았는지 블릭하우스의 제른다이스 시댁 아래서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잠시 후 법무대신은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놓아주었고 이어 리처드 카스톤과 몇 분간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좀 더 편안하고 덜 격식 차리는 태도로 대화했다. 법무대신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솔직함에 직설적으로 다가가는 법을 알고 있는 듯했다. 아주 좋네. 법무대신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블릭하우스의 제른다이스 씨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때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 숙녀에게 아주 좋은 동반자를 선택했고 전체적인 배치도 상황상 최선인 것 같다. 그는 우리를 상냥하게 보내주었고 우리는 모두 그의 친절함과 이해에 매우 감사했다. 그런 태도는 결코 위험을 덜어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에겐 어떤 품격을 더한 듯 보였다. 우리가 기둥 회랑 아래에 도착했을 때 켄지가 뭔가 물어볼 게 생각났는지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안개 속에 남겨졌고 로드 챈슬러의 마차와 하인들은 여전히 그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자, 리처드가 말했다. 이제 끝났네. 그런데 우리 이제 어디로 가지? 서머슨. 모르겠어. 내가 말했다. 난 전혀 몰라. 리처드가 말했다. 아다, 너는 알아. 내가 물었다. 나도 몰라. 아다가 말했다. 너는 알아. 나도 몰라. 나도 말했다. 우리는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처럼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다. 그때 낡은 모자를 눌러쓴 작고 이상한 노파가 손가방을 들고 다가와 꾸벅꾸벅 인사하며 굉장히 격식을 차리는 태도로 말을 걸어왔다. 오, 자엔다이스 사건의 후견인들이구나. 정말 반가워요. 젊음과 희망, 아름다움이 이런 곳에 오게 되는 건 아주 좋은 징조라지요. 뭘 기다리는지 모르는 상태일 때 말이에요. 미친 거 아냐? 리처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못 들을 거라 생각한 거였다. 맞아. 미쳤지. 젊은 양반. 그녀가 순식간에 받아쳐서 리처드는 민망해졌다. 나도 옛날엔 후견인이었어. 그땐 미치지 않았지. 그녀는 말 한마디마다 인사하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는 젊었고 희망도 있었지. 아마 아름다움도 있었을걸. 근데 지금은 아무 소용없어. 셋 다 나를 도와주지도 구해주지도 못했으니까 나는 법정에 늘 나가. 서류도 있고 곧 판결이 날 거야. 심판의 날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봉인이 바로 국세더라고. 오래전에 열렸어. 축복받아. 아다가 조금 겁먹은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높아 기분 맞춰주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고맙다고 해야지. 자, 대화쟁이 켄지 씨가 오네. 서류도 들고 말이야. 안녕하시오. 잘 지내. 잘 지내. 자, 이제 방해하지 말고 가봐요. 착한 양반. 켄지가 말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돌아섰다. 방해라니? 전혀 아니지. 노파는 아다와 내 옆에 붙어 걸으며 계속 떠들었다. 나는 너희한테 땅을 나눠줄 거야. 이건 방해가 아니지? 곧 판결 나. 심판의 날에. 좋은 징조야. 축복받아. 우리가 가파르고 넓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계단 밑에 멈췄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고개를 숙이고 웃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전문, 희망, 아름다움, 그리고 챈서리 법정, 그리고 수다쟁이 켄지. 하하, 내 축복을 받아요. To be continued.